미국의 5월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또 이제 내일 있을 금리는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장이 잘 따라가는가 싶다가도 6월 들어서 조금 그 에너지를 좀 덜 받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한 주간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빅테크 팔아라. 네. 다들 환호할 때 팔아라. 먹을 거 없다. 그리고 다른 뭐라 그럴까 소외된 종목의 바이오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이 더 나을 거다. 뭐 이런 전략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제 실전 경험의 어떤 경험치에다가 네. 제가 항상 또 큰 그림으로 도움받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외국계 하면서 블랙록 쪽에 친분 있는 분에 의한 제가 그 도움을 여러분들도 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 두 번에 관한 큰 정보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때요. 2021년도 1월 달에 소부장, 이때 소부장만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막 구만전자 이럴 때 그때 녹화된 거 방송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코너에 나와서 앞으로 블랙록이나 외국계가 이 아주 그냥 이렇게 난리치는 급등 환호 때 20조를 팔 것 같은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타 하십시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수치나 이런 게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니까 난리 났었어요. 네. 미친 소리 한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제가 9월 30일까지 이렇게 판 겁니다. 생각보다 더 팔았어요. 28조. 이거를 49조가 개인만 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평균 내면 아직도 8만전자, 9만전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고요. 삼성전자는 5만전자에서 사셨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6만 5천 원부터는 이제는 뭐 그냥 미리 팔아라라는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더 갈 때 오히려 뭐 SNS텍이든 DB하이텍이든 다른 종목들이 삼성전자 10% 갈 때 3배, 5배 갈 때니까 이제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DB하이텍을 제외하고는. DB하이텍은 뭐 시스템 만들었지만 다른 또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사인 준 게 9월 말에 그때는 삼성전자가 5만 1천 원이었어요. 다 공포만 얘기했죠. 종합주가 지수도 그냥 뭐 2천 깨고 뭐 끔찍하게 빠질 때 제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제 매수로 스위칭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또 이 방송에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 30일 날 이건 날짜도 하나 안 틀렸어요. 9월 30일부터 바꾼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까지 12조 샀습니다. 그러면 상승대 눌림목에 중요한 맥점이 있거든요. 9월 30일, 1월 3일, 그 다음에 3월 15일, 5월 15일 이런 스타일로 올려놓고 또 눌리고 올려놓고 눌릴 때 삼성전자 9월 30일에서 6월 14일까지 이게 빨간 색깔 있는 거 보시면 12조 샀습니다. 1월 3일부터는 10조예요. 네. 3월 14일에서는 7조예요. 5월 15일부터 2조예요. 그런데 5월 30일부터 에너지가 줄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거기서 더 치고 나가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5월 30일부터 그 고점을 돌파를 못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게 때리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 살 때, 팔 때를 ETF를 외국인들은 많이 이용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삼성전자 앞에 샀어요. EM ETF를 삼성전자 산 거보다 3배 때리면 산 겁니까? 때린 겁니까? 판 거죠. 근데 그건 일반들이 추적을 못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늘도 또 중요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릴 텐데 EM ETF를 추적하십시오. EM ETF. 그러면 EM ETF에 오늘 어저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등입니다. 이런 적 없어요. 지금까지 노상 4등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3등으로 올라왔어요. 3등으로 올라왔다는 게 매수로 대응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동안 이 에너지가 지금을 만든 겁니다. 전에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BBIG ETF 때 카카오가 1등이고 카카오 게임즈가 4, 5등일 때 제가 카카오가 이제는 1등이니까 좋아하지 마시고 빌려다가 이제 숏을 걸 거고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순서를 바꾸면서 올릴 겁니다. 이게 ETF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펀드 매니저들의 그 안에서 네. 위치를 조종하면서 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슈가 때문에 그런 롱숏을 자체로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스켓 매도가 보이지 않게 EM으로 죽여버리는지도 보시라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는데 뒤에서 EM ETF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는 달러 베이스 EWY도 마찬가지예요. EWY에서는 달러 베이스 종합주까지 이슈거든요. 네. 거기에는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EM과 EWY가 어떻게 움직이냐도 한번 같이 추적을 해 보십시오. 대표님,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다르게 우리 증시가 이달 들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승 흐름이 나온 이유가 아시아 펀드에서 롱숏 전략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확인되는 거는 7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한 7월 5일에서 7일에 실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7월 25일에 30일에 실적이 나올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나아요. 더 강한 에너지 좋습니다. 5월 3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72,500원 돌파 못하는데 SK 하이닉스는 10%더 갔어요. 그 에너지는 뭐 엔비디아 또 새로운 또 모멘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SK 하이닉스가 말에 요번에 3조 적자 난 것보다 더 나거나 그보다 못할 이런 상황 나왔을 때 지금까지 올렸던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 건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7월 5일과 7일까지 저는 요번에 오늘 내일도 확인할 거예요. 연준이 금리 동결하고 나서 7월 달이 이제는 저거 싸울 거예요. 인상 7월 달 섹터랑 7월 달도 동결의 섹터랑 이거 갖고 그냥 또 연준이 의장이나 발언 내용에 따라 또 변동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만약에 삼성이 텐센트를 밀어내고 2등으로 갔다면 저는 이거는 공습 경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서가 이제 텐센트도 줄고 삼성이 2등으로 가면 마치 이제는 그 주가는 다 왔고 빌려다가 때리는 공격이 옛날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 같이 하나의 그 롱숏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블랙록 CIO거든요. 네. 이쪽에서 그 전략을 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국내적인 시각이나 국내적 에너지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에너지가 네. 이제 쉽다 갈 거야. 네, 많이 올랐으니까 뭐 쉬어가기 그렇죠. 정도야 감안할 근데- 수 있는 거다라는. 근데 수준이죠. 지금 아시아권 이거를 펀더멘탈하게 기업적 사고로 보지 말고요. 글로벌적인 그 포트 재편 현상에서 이거를 일본에다 넣을 거냐, 우리나라에 넣을 거냐, 대만에 넣을 거냐, 싱가포르 넣을 거냐 이런 배분에서 네. 어떤 상황, 그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저는 일본 쪽에 더 집중할 것 같은 정보 더 확인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1등 팔고 일본에 1등을 산 마침 뭐 자동차에도 현대차 팔고 토요타 사고 이러면 어떡하냐라는 걸 고민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첩보 수준이지만 네. 제가 그쪽 정보 라인이나 그런 거 들은 바에 의하면 롱숏이 심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과거 학습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보시죠. 예.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12년이 잘못 바뀌었어요. 21년입니다. 네. 11월 달에 엔트 애플페이,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가 알리바바페이 엔트를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EM의 1등은 알리바바입니다. 네. 이때는 미중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제는 엔트를 상장시켜서 그걸 자산 갖고 마윈이 뭔가 새로운 우리나라 알리페이도 하고 뭔가 우리나라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뭐가 걸렸냐. 장점인 라인이거든요. 시진핑 라인에서 그냥 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아웃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에너지가 그 이후에 변화한 건 끔찍합니다. 이게 1등이었을 때가 알리바 그리고 2등이 텐센트고요. 3등이 TSMC입니다. 네. 4등이 삼성전자예요. 지금은 TSMC가 1등이죠. 이때는 3, 4등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쭉 추이를 보세요. 1월 6일 날 이 1등에서 뭔가 비중이 이런 걸 단계를 보니까 TSMC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월 30일 되니까 TSMC가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밀렸어요. 텐센트가 밀렸어요. 이때 이제 다 노출된 거예요. 마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뭐 내려놨다는 둥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기업이 이상 징후들이 막 나오고요. 한번 보시죠. 이때 그 11월 달 알리페이 뭐 갈 때가 이게 300불이었습니다. 네. 얘가 그 이후로 어떻게 빠졌냐면 58불까지 빠졌어요. 4분의 1 토막 정도 난 건가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아니죠. 300불에서 10분의 1 토막이 30불이니까 58불이니까 아. 끔찍한 네네. 에너지로 이게 정치적 리스크나 근데 이제는 안 빠져요. 그 다음에 텐센트가 그때 당시에 이거는 홍콩에 있는 달러 텐센트 그래프니까 767 홍콩 달러입니다. 얘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700불이 200불. 요거는 그래도 알리바바보다 나아요. 네. 텐센트는 좀 이쁨 받은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는 거의 뭐 아웃되는 그런 뉴스를 그동안 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뚱딴지 같이 이걸 지금 공부하냐. 그리고 나서 TSMC의 에너지가 계속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가보죠. 삼성전자가 9만 전자에서 5만 전자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전자입니다. 7만 전자가 이게 8만 전자를 가려면 우리가 전에 했던 MSCI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현재 그 정부의 정책적인 뭐 외환시장 개발 뭐 여러 가지 하려면 빨라야 내년도 관찰이 들어가고 내후년에 들어갑니다. 그럼 2025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12조 샀지 않습니까? 10조가 더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예. 10조를 더 사야지 8만 전자로 올 수 있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그 에너지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스닥이 빠져도 디커플링 돼야 돼요. 요새는 나스닥 올라가는데 오히려 못 가는 디커플링이잖아요. 반대 디커플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아시아권의 비중에서 삼성전자를 더 사는 펀드들이 막 생겨야 돼요. 네. 그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추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기업적인 분석만 하지 말고 이 글로벌 포트 재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비중을 이제는 확대하느냐 줄이느냐. 줄이느냐. 예. 이거를 아니 수치는 눈에 앞에는 안 줄여요. 저는 ETF 갖고 공격할 것 같아요. 숨어서 공격하지 네. 앞에는 걱정하지 마 하고 뒤에서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EM이나 EWI를 한 달 동안 비중까지 보면서 끊어서 사진 찍어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비중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나. 그런 거를 앞으로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파생시장 보면 네. 제가 삼성전자 72,500원 돌파 못하면 암만 좋은 얘기라도 이거 숏 걸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어저께도 CPI가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나스닥은 급등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빠진다고 제가 배팅을
해드렸거든요. 왜? 삼성전자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앞에서 삼성전자 안 팔아요. 네. 근데 ETF로 공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 들어가는 거는 7월 말에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요새 그래서 그 소부장 매매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연속성이 없단 말씀이세요? 예. 이게 카타에서 SNS 때 촬영 반도체 와 급등했어요. 오늘 그대로 급락시켜요. 위에서 대롱대롱 시켜버려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빠질 뿐이에요. 수익률 게임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소부장. 그래서 요새는 어떤 종목들이 제가 공포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 요새는 뭐 소금 관련된 종목들이 먹자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나 급등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의 패턴은 바뀌고 자꾸 있는 거 수익률 게임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지금 2650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오늘 좀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또 뭐 PPI가 발표되고 또 연준이 오늘은 그냥 금리 동결할 텐데 연준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 건지 그분은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수치 더 보면서 7월 달에 안 한다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한 번 더 가능성 있다고 또 확정적으로 얘기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대패 당하는 거 보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근데 시장은 나스닥은 그동안 빅테크 중심으로 미국도 보시면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투자 역사 보면 또 니프티 50라는 50개만 가는 장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미국 장은 니프티 넘버 7이라고 제가 표현할까요? 7 그냥 빅테크 종목들의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아주 한 달에는 테슬라가 짱이에요.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주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500부터는 이게 한계 탄력성이라고 그럴까? 안 빠져요. 근데 이렇게 원형 천정형을 만드는. 그러면 이런 원형 천정형에서의 공포는 뭐냐면 갑자기 10%나 15%통 빠졌다가 다시 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갑자기 그 라더 변사 때 하종가 치든지 오늘은 자산주 하종가 치든지 이런 것들이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 변동성 이런 거리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요. 그런데 사는 거는 그러면 그런 변동성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요새는 실질적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은 계륵 구간인 것 같고요. 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급락하는 종목들을 노리는 게임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이번에 7월 달에 금리도 동결하면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금리 인하 시대는 저는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250불 오면 우리가 팔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더 남은 것 같아요. 뭐 한 10%든 20%. 테슬라 주가가 지금 13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대표님. 주가가 올해 안에 100% 이상 올랐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산을 그리면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예. 매력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200불 갔다 150불, 160불은 매력적인 위치잖아요. 네. 거기서 사라고 그랬는데 250불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불 가요. 수익률 몇 프로예요? 지금 대충 40불, 50불을 먹으려고 그러면 20%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 게 없으니까 평균 10에서 15% 먹기 게임이라고요. 그거 하느니 지금 50불에서 더블 보이는 게 허다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파이자. 네, 우리나라 쪽으로 우리나라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판 같은 예. 예. 그런 것들은 50%라든지 우리가 전번 시간에 거버넌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DBI 때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현대 글로비스 거버넌스. 오히려 삼성전자, 오히려 테슬라 이런 것들 갖고 있느니 현대 글로비스 거버넌스 게임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그림 하나 스토리텔링 하면서 뭐 원효대교에 정비소에 뭐 센터 지어지고 그러면 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이 지분 20%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분 담보가치 높여야 뭔가 현대모비스 갖고 오니까 새로운 사업을 줄 거다. 그게 배터리다. 펫배터리.
그리고 앞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전국에 30몇만 개의 주유소 충전소 시스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가면 펫배터리 교체나 신차 사거나 중고차 거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로템이 하는지 봐라. 지금은 윤곽이 안 나오다가 이번에 현대 글로비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사이트 가면 이제 인재를 채용하네요. 현대 글로비스가요? 예. 갑자기 배터리 인재들을 펫배터리 사업 비즈니스에 사람을 모집 광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설이 아니네. 진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왜 만들었나?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 모비스나 현대차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럼 그걸 자꾸 누르면, 그거 올라가면 안 돼. 누르면서 현대 글로비스가 40만 원 정도 가야 이게 담보가치 잡아서 뭔가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그룹은 저는 푸틴 대통령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그 몇십 년 전의 수건을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 담보 가치를 다 높여갖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우조선을 갖고 올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이제 남은 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럼 거기에 저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개인으로 갖고 있는 순서대로 내려. 그럼 뭐예요? 글로비스. 20% 글로비스. 그 다음에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예. 근데 현대 엔지니어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또 현대건설하고 무슨 또 합병을 하든지 뭔가 하는 전략이 나올 거고 이 작업이 앞으로 2027년까지 할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때 대표님 방송 보고 현대 글로비스나 로템 사셨던 분들은 그럼 계속해서 주식은 계속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공세신 분은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다 현실화됐을 때. 저 원효대교 잎에 이제 4, 50년 건물도 적고 네. 그 다음에 또 진짜 글로비스가 그 인재도 뽑아갖고 이제 펫배터리 사업 본격화하고 그러니까 유통 물류보다 이런 모빌리티, 펫배터리 이런 것들에 중심되는 회사로 막 진행되고 그러면 제2의 에코프로 된다고요. 제2의. 지금 에코프로 지금 이제는 대상이 아니고 네. 앞으로 에코프로 같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수소에서도 나오고 펫배터리에서도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걸 왜 이렇게 크게 보냐면 이 펫배터리 글로벌 시장의 에너지입니다. 2025년까지 지금 3조 정도밖에 예측 안 되는데 2030년에 거의 지금보다 20배 정도 상승하고 21조, 2050년대는 600조를 예측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요새는 이제 테슬라가 그 충전의 규범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경향이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 규범 만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KS 표준. 뭐 이런 거 찍어야 되니까 거기 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펫배터리 에너지는 갖다 해서 현대차 그룹이 절대 딴 데 안 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자기네 차 해갖고 배터리 만들면서 와서 이 배터리만 갈아주는 이런 시스템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이 시대를 전 세계를 주도할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성과를 누가 갖고 오느냐? 현대 글로비스를 자기 담보 가치가 크니까 그거를 키운 다음에 그때 현대 모비스 갖고 올 겁니다. 이 작업이 지금 이거를 움직이는 싱크탱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싱크탱크가 하는 순서대로 우리는 가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오토에버는 매매하는 종목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상황이 올 때까지 저는 현대 글로비스는 뭐 트레이딩 하시고 싶을 분들은 뭐 25만 원, 30만 원 사이 한번 하시고요. 요번에 19만 원까지 갔다가 또 이게 여기서 만 원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1년을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는 게 예. 그냥 띄엄띄엄 더 보시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보면 이게 단추 갔다가 2, 3만 원 하면 팔고 다시 사야지 다시 못 삽니다. 그 사이에 또 딴 데 가거나
그럼 다시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들은 큰 자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성 회장님 거버넌스가 하나그룹까지 끝날 때까지 저는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7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때까지 이 에너지가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 제가 현대모비스를 사지 말라고 그래요. 주가가 계속 눌릴 테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말이 되냐 그러는데 네. 말이 됩니다.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치 떠는 거 보십시오. 지주회사 삼성물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저거를 담보해서 상속이 그 후계구도 끝날 때까지 저거 올라가면 안 돼요. 그거를 전략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거버넌스 게임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펫배터리, 그 다음에 그리고 물류는 또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설을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새로운 소설이 나올까요? 예. 저는 앞으로 미래지도에 그 부산이라는 아이디어가 부산?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부산이요? 네. 우리가 그 홍콩이 저 중국에 가면서 일각에서는 어떤 전문가들이 그 홍콩의 금융에너지를 우리나라로 뽑자. 금융이나 이런 쪽을 모르는 분들 얘기해. 그냥 희망사. 만약에 부산항이 물류의 중심이면 안 와도 글로 우리 금융이 다 이쪽으로 올 겁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뺏겼냐면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뺏겼어요. 싱가포르 쪽으로 왜 뺏겼냐면 물론 화교 에너지도 있지만 싱가포르이 상품 물류의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홍콩 에너지가 싱가포르 가고 거기엔 또 얘네들이 패밀리 비즈니스로 막 들어와 하면서 중국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 갖다 해서 상속세 면제해주니까 돈 내고 들어와서 여기서 비즈니스에 뭐 금융을 또 키워 투자해. 이런 에너지가 싱가포르 쪽에 들어와서 또 시장의 중심이 됐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이 대부분들 금융보다는 상품 거래, 뭐 기금속, 뭐 식량,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게 중점이니까 또 상품 사이즈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상품 에너지, 코모디티도 엄청난 시장에서 이게 이제 홍콩, 싱가포르 라인 우리가 못 뺏어요.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예, 뚱딴지 같은 얘기지만 이게 기후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북극 항로만 이게 잘 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마라케 협회에서 수에즈 해갖고 유럽 가는 이 항로가 갖다 해서 22,000km라면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북극 항로 돌면 15,000km로 항행 일수 10일을 줄이면 이건 물리에서 어마무시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남북 간의 관계면 이게 유라시아 철도로 철도로 간다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길은 정치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에너지가 저는 왜 산업은행을 부산 쪽으로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왜 부울경, 그 다음에 또 왜 부울경인지, 수소에너지 관련된 에너지가 왜 부산인지, 수소연맹이 왜 부산인지, 그리고 부산신화, 그리고 다음 대권은 여기가 중점입니다. 2027년 대권 싸움의 승패는 여기에요. 이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 부산, 그리고 부산 엑스포. 11월에 결정이 나죠, 이제. 예. 이런 에너지들이 빅데이터들이 왜 이렇게 쫙 몰려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7월 달에 여길 갑니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예. 여기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합니다. 아, 예, 예. 7월 11일이라고 네. 12일. 날짜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7월 12일하고 12일입니다. 근데 7월 달 금통위는 25일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왜 나토 정상회담을 왜 또 체크하냐면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략이 서방 국가들의 응집력이 어떻게 나오나.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무기 우회 지원이 되면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쪽으로 10조 단위로 수주가 커버가 되나. 그럼 웨스팅하우스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딴지 건 거 고소한 걸 풀어주면서 지분 들어가면서 수주가 바로 체코나 폴란드에서 나왔다 가능성의 확률 배팅. 그러니까 원전주를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원전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댐을 부쉈잖아요. 이게 누가 했든 간에
수공전을 핀 거거든요. 이 수공전이라는 건 저는 이게 이제 전 세계 곡물 에너지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또 우크라이나 오염수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먹자 쪽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식량 위기, 먹자. 이게 다 공포 에너지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그동안 엄청난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런 것들이 갖다 해서 하나, 어이, 별거 아니야. 둘, 셋, 이게 확인형이 되면 이제 수주도 해와요. 간단한 예로 최근에 단독 기사로 사우디에 50억 불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그러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네. 안 믿는다는 얘기죠.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설주는 네. 우리 보이지 않게 저거를 또 걱정하는 거예요. 8, 9월 달에 부동산 PF 터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7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가 또 한 번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할 때 그때는 못 견딜 거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으니까 재료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하고 거기에 연결된 ETF나 이런 것들이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재료 나왔는데 뭐 같은지 아십니까? 현대 글로브스 같아요. 정의서 회장님 거버넌스 관련된 게 네. 현대차 그룹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금리 7월달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 저는 2024년 총선과 대선 앞으로 한 2, 3년을 결정하는 주도주 물주기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우클릭 완전히 하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 강하게 계세요. 최근에 또 중국 관련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지금 중국 관련 좀 끔찍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또 격한 반응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호텔 신라 8만 5천 팔아. 잘못하면 7만 원도 깨겠어요. 지금 뭐 항공주 마찬가지, 카지노주 마찬가지 그쪽은 계속 흘러내려요. 뭐 가격 메리트 있다 해서 뭐 근데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것도 이 환경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만약에 우크라이나 그때 7월 달에 거기서 더 심각한 노이즈가 나오면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지금 밀집되냐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밀집돼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란, 그 다음에 사우디 이런 쪽이 지금 에너지가 뭉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란 돈 묶은 거 풀어줘 해서 이란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할게 같이 다시 얘기하자. 네. 근데 너무 늦었어요. 늦은 것 같아요. 사우디는 올인 차이나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대륙의 유라시아판이 해양 세력의 미국, 영국의 에너지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도는 여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동맥을 더 결속시켜야 돼요. 거기에 한국,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행동대장 된 것 같아요. 이게 일본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칠 수가 있다고요. 중국한테도 다칠 수가 있고 요새 미국도 보면 우리를 봐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빠지는 게 저는 이거 같아요. 테슬라도 중국 거 쓰면서도 보조금 받는데 우리는 보조금 못 받아. 그리고 쿠션 돌려서 그 IRA인가 그 여러 가지 규제를 쿠션도 다 피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공장 건립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오늘 2차 전지주 하락에 아주 큰 영향을 트리거가 미쳤다고 됐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뭐야 이게 되는 거죠. 뭔가 그렇게 열심히 뭐 하는데 그리고 솔선수범 하는데 이게 나오는 거 수치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 7월 달에 네. 진짜 보이지 않게 원전 수주든 사우디의 그 55불 수주가 진짜 아닌 그러니까 국토부 그 장관께서 가시는 거예요. 가갖고 거기서 사인하면 그때는 움직일 겁니다. 지금은 안 믿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고 또 그때 금리가 동결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 PF 문제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에 한번
메리츠 금융 지주라든지 미래에셋 증권 사갖고 해외 투자 그런 거 검증해 보자 그러는데 미래에셋 증권도 요새 야금야금 올라와요. 공포 속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갖고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주주의 거버넌스 게임입니다. 그건 네.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 롯데에버,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의 연결고리에 또 7월 달에 정책 관련주들. 지금 가만히 보시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다 거기에서 최근에 제가 소록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만에 거의 뭐 9,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가고. 아직까지 이런 그 지하라든지 그다음에 토목건설이라든지 GTX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들이 아직 바닥에 있는 것들이 계속 거래 늘면서 순환이 돼요. 네. 그런 데서 그 트레이딩 하시는 게 시가상위 종목들 매매하는 것보다 더 수익률 게임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량 관련주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승세가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댐 무너졌어요. 그럼 금년 작황보다 내년 작황. 그 다음에 기후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양상이 단기간 계속 그 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럼 여기서 3년 더 가보세요. 그러면 이 식량 위기라는 단어는 그냥 일회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추세로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시스템 반도체보다 나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주보다 나을 것 같아요. 식량 관련주들이. 왜냐하면 네. 2차 전지나 시스템 반도체주는 작년 10월에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5만 전자 때 SNS, 칩셋 미디어 다 그때 바닥치고 더블 이상 다 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니까 이제 숨거리 뒷풀이 파동 정도지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작년 10월에 시스템 반도체 수준에 있는 게 식량이에요. 거기서 일부 몇 개는 움직이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을 타겟팅 해갖고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본 종합사 연결해서 벌써 포스코 인터내셔널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음 타자 LX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갈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상사,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물류, 그 다음에 진짜 뭐 통조림 누가 만들지? 먹자 쪽에 그 특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대표성 종목들, 사려는 뭐, 이런 것들 해갖고 대충 1년 정도는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크지 않고 여기에 더불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도 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DB하이텍 말씀을 주셨잖아요. DB하이텍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DB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8인치만 저는 강성부 펀드의 전략이 주가 올리기 전략으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보는데? 네.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거 한번 이 뉴스를 한번 발톱 드러낸 강성부 펀드 발톱이 뭘까요? 저는 이 전략을 쓸 것 같아요. 이게 그 공정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그 DB와 DB하이텍, DB의 자산 가치가 5천억 이상이 되거나 그 다음에 그 자회사 지분 가치 그러면 DB하이텍이죠. DB의 50% 이상 되거나 그러면 어떤 기간 내에 지분율을 30%까지 편입시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2022년 말에는 DB가 6천억이 넘어갔고 이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DB가 어떤 DB하이텍 주가 빼트리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천억으로 빠져갖고 이 조건이 넘겼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5천억 넘어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카운팅해서 30%를 맞추는 게 2025년까지 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발톱이. 그러면 지금 대주주 그 DB가 12%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를 갖고 와야 돼요? 한 17, 8% 갖고 와야 돼요. 17, 8%를 시장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거기에 또 경제에 붙거나 하면 난리 날 거라고요. 요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주총 전후해 갖고 DB 하이텍만큼 답답한 회사도 없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뭐 7천억 영업이익이니까 뭐 4, 50%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요건을 대주가 관심 없고 주가를 누르니까 뭐 이러니까 주주들 그냥 열받고 뭐 소액연대도 막 생기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강성부 펀드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판이 짜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보시면 DB의 주주가 김남호 16, 김준기 15, 김주원 9%입니다. 이 에너지의 어떠한 또 흐름이 결정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4,600, 이게 5천억 얼마 안 남았어요. 요번 기준으로 이게 5천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이걸 18%를 맞춰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이 작업을 공격을 누가 할 건가가 제일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강서부 펀드 외에 네. 보이지 않는 제3자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요번에 그 작년에 주가 누르기라든지 문적 분할 안 하다가 갑자기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기금이 8% 갖고 있는 거를 허용해서 간 건데 이제는 분명히 뭔가 뭐 적대적이 됐던 있는 거에서 또 그거를 팔게끔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5천억 넘기 쉽거든요. 5천억 넘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DB 하이텍 지분을 사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 강성 펀드가 들어온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번 돈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옛날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강성 펀드가 12만 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를 대주주와 다른 세력들의 백기사가 들어와서 컨소시엄 만들어 갖고 19만 원에 넘긴 거거든요. 네. 거기서 버는 돈 갖고 이거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대주주 세력들의 방어가 있을 거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또 협업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에너지가 저는 시스템 반도체의 자체 에너지보다 네. 저는 이게 더 큰 싸움 같거든요. 그래서 DB 하이텍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 저게 이제 머니게임 붙어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DB가 넘어져요. 그럼 18%를 장려했는데 이것도 시장이 또 달라붙어 갖고 해보세요. 난리 나거든요. 그러면 DB 그룹은 DB 하이텍을 넘겨야 될 겁니다. 팔아야 될 거라고요. 그거를 강성 펀드는 최종적으로 놀려갖고 그거를 넘겨서 하나 큰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방법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뭐 새로운 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무슨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어떤 든지 간에 이거는 싸움판이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업황 부분 쪽으로 뭐 보는 것도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 현대 글로비스나 현대 DB 하이텍은 거버넌스로 보시죠. 거버넌스만큼 무서운 게임이 없습니다. 담보가치 높이기구나 지분 싸움이거든요. 네. 땅 따먹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죽자 사자가 되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DB가 먼저 땡길 건지 DB 하이텍 먼저 땡길 건지 왔다 갔다. 이게 이 게임이 무서운 게 최근에 지금 가장 악한 게 이수화학과 이수급 분할한 거 난리치는 거 보세요. 이게 벌써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거 벌써 보이지 않는 손이 탔다는 얘기입니다. 분할 전에 벌써 이 계획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상장 안 시키다는 거 또 상장시킬 겁니다. 분할한 거.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키울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이 싸움이 3년 큰 싸움 같아요. 3년이요. 네.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지 네. 한번 지켜보는 것도 투자에 큰 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심은 싸움판이 결론 날 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DB가 넘어도 DB 팔아서 DB 하이텍, DB 하이텍 넘어 DB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싸움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네.
네, 대표님 말씀 듣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또 코멘트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요것 좀 하나 봐주세요. 오늘 제2의 SG 사태다 하면서 무더기 하한가가 나온 종목들이 5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대표님? 이거는 라더견 사태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패턴은 CFD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하한가를 맞는 그 패턴. 그것도 우리가 그 반대 매매는 아침에 나기도 하고 연장해서 1시 이후에 내는데 그거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에 끝날지 두 번에 끝날지 라더건 사태 같이 3번, 4번까지 갈지는 진행하는 과정을 볼 건데 네. 이 종목이 옛날 유명한 자산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산주. 그러면 전염이 잘 안 돼요. 나쁜 쪽으로 전염이 잘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아, 폭삭 망하는 에너지지 예. 이게 전체 시장을 흔들진 않을 거예요. 라더건 사태보다는 적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급락한 배경에 이런 하한가 종목들이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심리는 보시는 나쁜 거죠? 거지만 저는 오늘 코스닥 급락은 에코프로 BM의 급락을 야기한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과 미국이 이거 왜 이래? 난 이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속성, 이러면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도 못 가면 이제는 더 변동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 에코프로는 80만, 50만 원에서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이걸 뚫고 또 하단도 깨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면 코스닥은 800, 900이에요, 그게. 네. 그럼 중시가 850 갖고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시가. 우리 종합주가 지수도 2450가 2650에 중시가가 얼마예요? 2550. 저는 그래서 2550을 요번에 훼손시키고 할 건지 아니면 2550과 2600에 지지하고 할 건지 삼성전자 7만전자 지지하냐 분리하냐. 거기까지 공격하냐 파생시장에서 빌려다가 때릴 거냐 ETF 갖고 공격할 거냐. 오늘 이제 이런 이벤트가 나 7월 금리 결정될 때까지요. 삼성전자 앞에서는 사요. 근데 규모가 계속 줍니다. 옛날에 700만 주, 500만 주 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그거보다 더 능가하는 ETF 시옷을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난번 SG증권발 급락 사태 때 이후로 좀 하락폭이 좀 크다, 손실이 크게 났다 하는 기사를 읽어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3번, 4번 하한가 진 거는 바닥 칠 때까지 네. 그냥 바닥 잡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라더견 사태를 사신 분들은 샀는데 뭐 20, 30% 더 빠졌다. 더 사십시오. 그러면 아니면 사셨으면 물리시면 그냥 주무세요. 바닥 잡는데 6개월 정도가 6개월. 걸린다. 왜냐하면 예. 아직도 안 나온 게 있어요. 대주주 사전 정보를 듣고 판 거냐 아니냐가 아직까지 검찰이 건드리지 않잖아요. 네. 이거 건드려 갖고 대주주 관련돼 갖고 법률 구속당하거나 법률 처분 그때가 바닥이에요. 그럼 재료 그때는 이제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바닥 잡는데 그리고 검찰이 거기까지 건드리냐 네. 그걸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주가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농심 저리가 나갈 겁니다. 제가 농심은 25만 27만 때 이 방송에서 발암 물질 나온다 뭐 할 때 사서 지금은 뭐예요? 굉장히 뭐 K 컨텐츠 같이 K 라면이래요. 이게 이런 거 같이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라더견 사태 그게 안 나왔으면 이 주가 못 봅니다.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라는 엄청나게 말씀이신 탄탄해요. 거죠. 그런데 총선 지나면 저는 하나 큰 재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로 예, 어떤 재료요? 가스요금 인상.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총선 전에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가스요금 인상, 전력요금 인상, 그러면 올라갈 게 삼천리 이쪽 라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흘러내리다가 빠진 거에 복구가 갑자기 50%나 100% 에너지 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가랑비에 어쩌듯 빠질 겁니다. 네.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는 법률 되면 가랑비에 어쩌든 날 때 거기서 10%나 통 빠질 거예요.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스무드하게 넘어갈 거냐 한 번 더 법률 리스크 주고 갈 거냐 이거는 라더견 법률 진행하는 과정 검찰이 여기까지 건들 건자의 여부 이거 법률 싸움하면 저는 검찰이 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확실하게 내부자에서 나오지 않는 한 네. 심증 갖고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 데이터 갖고서 이르지 않았나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질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사전 정보 해갖고 한 건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아직도 저는 10월 말까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럼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계속 어느 일정 부분 매달 이렇게 한 다음에 내년 총선 지나서 가스요금 인상했다 할 때 열어보시죠. 그런 기후 그래도 되는 기업들입니다. 재무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입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제가 가능성. 라돈 사태 똑같은 거 또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패턴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패턴이 자주 반복되면서 자산주나 가치주에 대한 환멸을 느낄까 봐. 이런 종목들이 자산주 가치주들이거든요. 네. 재무구조 탄탄하고 합리적으로 샀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머니게임 때문에 내가 왜 피해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할래 이럴까 봐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네. 근데 기다리면 이 종목들은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뚝심 있게 엉덩이 힘으로 버티시든지 네. 떨어지면 계속 플로우 차트 되시는 분들은 집중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승주 대표와 함께 돈의 흐름을 찾아가는 물줄기를 저희가 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